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주차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도 마찬가지고 악몽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2시간에 걸쳐서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악몽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꼭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악몽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왜냐하면 사후세계에 죽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후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말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 죽음은 정말로 증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설명해야 될 죽음의 그 경향을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는 그런 많은 심리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그 죽음을 가정해야만 설명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경향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잠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지붕 위의 기병에서 두 꿈이 나왔는데, 첫 번째 꿈은 정말 자는 그 순간에 바깥에서 정말 죽음의 위협입니다. 콜레라의 위협이에요. 거기다가 무엇이에요? 이 까마귀가 콜레라에 전염되는데, 전염시키는 까마귀가 실제로 자기에게 자고 있는 주인공에게 다가와서 정말 눈알을 빼먹으려고 이렇게 쪼으려고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자면서 다가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외적인 현실의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람은 계속 잡니다. 이게 수면 연장 기능이에요. 계속 자면서 어떤 꿈을 꾸느냐면, 까마귀가 다가오는 것을 마치 어떤 사랑의 연인이 자기를 껴안는 것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무엇인가 사랑의 소원을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이, 첫 번째 꿈은 바로 소원 성취의 꿈이다. 근데 두 번째 꿈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꿈은 우리가 보통 안가라고 하죠. 안전한 가옥.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한 가옥에 도착했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진짜 바깥에는 아무런 외적 현실의 위험은 없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바로 누가, 자기 남편이 얼굴이 검해지면서 갑자기 불에 타면서 쓰러져 죽는 꿈을 꿉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엄청나게 공포와 경악을 하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이 꿈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첫 번째 꿈과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어떤 점에서 대조적이냐면, 첫 번째 꿈은 외적 현실의 위험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수면을 연장하면서까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소원 성취의 꿈이었는데, 이쪽은 뭐예요? 외적 현실이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무엇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남편이 죽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죽음이 마치 불에 타서 죽는 것을 하면서 수면 연장이 기능되는 게 아니라 경악하면서, 깜짝 놀라서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면서 경악하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수면 연장 기능과 반대예요. 그러면 외적 현실의 죽음과는 또 다른 심리 내적인 죽음을 가정해야만 이 두 번째 꿈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그렇다면 요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을 향한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보자. 이건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배고프면은 그것을 욕구라고 하는데,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인간은 죽기 때문에 욕구는 반드시 충족시켜야 돼요. 근데 충족시킬 때 어떤 것이 나타나요?
배고픔의 긴장이 이완이 되면서 포만감이 생기면서 뭐냐면 쾌락이 온다 이거죠. 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배고픔의 자극의 상승은 불쾌감을 가져오는 데 비해서 그 자극의 감소는 뭐냐면 쾌락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불쾌감은 긴장 고조와 일치하고 쾌락은 뭐냐면 긴장 이완과 일치한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냐면은 이때의 쾌락은 목표로서의 쾌락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뭐예요?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때 뒤따르는 그러한 그 쾌락이다. 그러니까 열매로서의 쾌락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쾌락은 결국은 뭐냐면 욕구 충족이 본능적인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한다면 쾌락 원칙은 이것은 본능에 가까운 인간을 움직이는 일종의 법칙이다. 그런데 그 쾌락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자극의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 리드미컬하게 이것을 반복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항상성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이 항상성의 원칙은 뭐냐면은 자극의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 자극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식증, 대식증이더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서너 시간만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픔의 자극이 상승해서 위가 막 이상하게 자극이 와서 불쾌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3일을 안 먹어도 오히려 거기서 희열을 느낀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대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엇이냐면은 이 상한선과 하한선은 욕구 충족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첫째 뭐냐면 작은 진폭의 상한선과 하한선이다. 그런데 이 작은 진폭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육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은 반드시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으면 뭐예요? 포만감이 오면서 쾌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쾌락의 원칙은 육체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죽음 가까이, 그러니까 자극을 죽음 가까이, 다시 말해서 배고픔을 죽음 가까이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거식증 환자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진짜 죽게 되기 때문에, 왜?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게 되기 때문에 어느 상한선과 아주 큰 진폭의 상한선에 가서는 갑자기 거식증에서 대식증으로 이것이 반전이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큰 진폭의 상한선과 큰 진폭의 하한선이 따로 있더라. 그리고 그 바깥은 죽음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죽음이더라. 그런데 그 큰 진폭의 상한선까지 가까이 가는 그러한, 그러니까 뭐랄까, 작은 진폭의 상한선에서, 여기 봅시다. 작은 진폭의 상한선이든 하한선에서 무엇이냐면 큰 진폭의 여기까지, 요 경계지대. 요 경계지대는 육체와 진짜 죽음의 경계지대로서 이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지대고 이것은 삶과 무생물의 경계지대고 요것이 육체와 진짜 죽음 사이의 심리지대입니다. 이쪽이 심리지대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지대에서는 이상하게 굶으면 굶을수록, 밥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이상하게 여기선 희열이 오는 더 큰 쾌락보다는 훨씬 큰
쾌락인 향락의 지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증명했느냐 하면은, 자 봅시다. 쾌락의 원칙이 인간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일종의 원리라고 한다면, 그 원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근데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과 일치하느냐면 자극 감소와 일치해요. 그렇다면 자극 감소를 리미트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자극의 제로점에 도달하는데, 그 자극의 제로점이 뭐냐면 무생물 상태로서 생명이 다하고 죽음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 유명한 법칙성이 나온다. 원리가 뭐냐면 쾌락의 원칙은 열반의 원칙, 즉 죽음의 원칙에 종사한다. 쾌락은 죽음에 종사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심리지대는 어떻게 되느냐면 쾌락 원칙과 진짜 죽음 사이에 무엇이에요? 죽음의 원칙이 있는 그 지대가 있다. 그 지대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향락의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니르바나의 원칙, 그러니까 열반의 원칙 또는 죽음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영화 301, 302를 얘기했습니다. 잘 이제 여러분들 여기 제가 인도하는 이 길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두 환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가 무엇이에요? 거식증 환자. 301, 22. 그 다음에 301은 대식증 환자예요. 옆에서 이렇게 나란히 아파트 3015와 3025에서 나란히 사는데 두 환자가, 하나는 거식증, 하나는 대식증인데, 이 사람들이 그 영화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거식증, 대식증이 된 이유는 어린 시절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거기서 계속 영화에서 이제 암시를 줍니다. 그럼 영화에서 암시를 주는 어린 시절에 있는 것은 뭐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상처예요. 그 상처의 첫 번째 상처는 둘 다 똑같이 엄마가 무관심했다. 다시 말해서 엄마가 자기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 엄마의 사랑을 나는 느껴본 적이 없다. 이런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엄마의 사랑을 했다는 것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엄마와 떨어지지 않기 위한 일종의 분리불안의 반대급부가 바로 사랑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랑 떨어지는 것이 불안하니까 엄마에게 자꾸만 사랑을 갈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과 사랑은 여러분들 사실은 종이 앞뒷면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자 봅시다. 여러분들 불안의 증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이냐면 가슴이 쿵쾅거려요. 가슴이 두근두근 쿵쾅 이러잖아요. 평소보다 가슴, 심장 뛰는 박동 소리가 크고 아주 빠르고 강해요. 그러면 그게 불안입니다. 불안의 첫 번째 증상은 두근거림, 그리고 그 다음에 숨이 가빠져요.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잘 봅시다. 이상하게 어떤 여자를 딱 보는데 첫눈에 반했어.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두근거려요. 오케이? 이 두근거림이 결국은 같은 거로구나. 그렇죠. 사랑과 불안은 일종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불안하니까 엄마에게 자꾸만 사랑을 갈구하면서 엄마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1, 302의 첫 번째가, 이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엄마와 이 무관심의 경험. 여러분들 사랑과 증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관심의 트라우마가 첫 번째 트라우마고, 두 번째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연속됩니다. 이렇게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요것도 지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나중에 그 도미노처럼 트라우마가 일회적인 게 아니라 도미노처럼 여러 번, 일생에 걸쳐서 여러 번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트라우마가 뭐냐면 성폭행이에요. 성폭행.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의 성폭행. 정기적인.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집이 정육점을 했는데 그 정육점에 큰 냉장고에서 숨바꼭질을 하는데 이웃집 남동생과 숨바꼭질 하다가 그 남동생이 거기서 죽음을 목격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엄청난 트라우마가 돼서 거식증 환자가 돼요. 아, 여기서 이제 트라우마가 끌어들입니다. 악몽의 이론에. 그러니까 악몽의 이론에 트라우마가 끌어들이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 사람이 방금 전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여기서 거식증 환자는 작은 진폭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뚫고 어디를요? 죽음과 삶의 경계지대인 이 향락의 지대로, 오케이? 이게 바로 심리의 지대인데, 이것은 심리적 증상이 나타나는 지대예요. 일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리 넘어갔느냐 하면은 바로 트라우마가 이 상한선과 하한선의 보호막을 깨트렸다. 이것이 뭐냐면 뚫었다, 이런 얘기예요. 뚫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증명해냈어요. 자, 봅시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이게 그리스 말이에요. 트라우마 자체가 그리스 말이에요. 근데 그것의 어원은 그리스 말인데 그 말이 명사인데 동사에서 왔어요. 티트로스코라고 하는 동사로부터 왔는데 동사의 뜻이 뭐냐면 뚫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막을 뚫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처가 입는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요, 이 피부에는 피부 자체의 보호막 구실을 하기 위한 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내가 여기를 해가지고 멍이 안 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피부의 저항력이, 보호의 저항력이 이 바깥에서의 타격보다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피부의 저항력보다 바깥에서 오는 타격의 그 강도가 높을 때는 여기에 멍이 들고 그 다음에 상처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깥의 충격이 피부의 보호막의 저항력을 뚫을 때 바로 그때 상처가 나. 그래서 뚫다라는 겁니다. 뚫다에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것을 데피니시용하면은, 정의를 하면 주체의 심리장치의 허용 한계를 넘어서는 자극의 쇄도로 특징지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피부에만 보호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인간의 심리에도 보호막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해야 돼요. 그 보호막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심리의 보호막입니다. 그러면 이 심리의 보호막도 피부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고유한 저항력이 있겠죠. 그죠? 이 저항력이 여기에 있는데 이 저항력을 우리는 그래서 어떤 프랑스의 정신분석 정신의학자는 이것을 심리 피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심리 피부 또는 자아 피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 심리의 이 보호막을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이 피부의 보호막의 저항력을 능가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치 피부의 저항력을 뚫는 외적인 타격이 상처를 입히듯이 이것이
이 보호막을 뚫어버려요. 뚫어버리면서 이 보호막을 자극이 쇄도해요. 쇄도하면서 심리 조직을 침해합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강가에서 태어나서 낙동강가에도 살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강은 뚝이 있어요. 뚝. 그런데 옛날에는 홍수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 이 뚝이 터져요. 이 홍수가 물이 수위가 높아져서 터지면은 이것이 물밀듯이 평야를 완전히 집어삼킵니다. 논밭을 완전히 삼키면서 그대로 합니다. 제가 그 한강가에서 태어날 땐 김포 평야를 완전히 그냥 물바다로 만들어버리고, 여기 대구에서 할 때는 낙동강에서 저기 화원 유원지라든지 이런 달성, 저기가 강정보, 지금 강정보, 거기가 다 물바다가 됩니다. 물바다가 돼.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이 보호막이 뚫어지면서 이것에 상처가 나면 그때서부터는 이 죽음이, 이 보호막 바깥에 있었던 죽음이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심리 조직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트로마티즘,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트라우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자, 여기 이제 C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오히려 육체적인 쾌락 원칙이, 여기 보세요. 육체적인 쾌락 원칙이 작은 진폭의 곧 상한선과 하한선이었죠. 그죠? 여기서 항상성의 원칙이 왔다 갔다 리드미컬하게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 요게 바로 쾌락의 원칙이 피부의 보호막인 거예요. 아, 육체적인 쾌락 원칙이 보호막이란 구실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한 보호막을 구실을 해요? 여기 무엇이에요? 심리지대. 요거 죽음으로 넘어가는 경계지대, 진짜 죽음으로 넘어가는 경계지대에 대한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심리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일종의 보호장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301, 302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트라우마가 이 보호막을 뚫어버린다. 이제 뚫어버리니까 이게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들 고무줄 있지 않습니까? 고무줄이 탄성이 있어요. 이 고무줄의 탄성도 어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갈 정도로 고무줄을 늘리잖아요. 그러면 고무줄이 탄성을 잃어버립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보호막도 한계를 넘어가면 탄력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서 여기서 넘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 원칙은 죽음 원칙에 대한 제한이다. 그래서 쾌락은 향락의 방어가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기뻐하십시오. 그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계의 위반은 트라우마에 의해 쾌락 원칙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악몽은 심리 내적인 실제 죽음이 쾌락 원칙을 침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의 심리 내부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요? 무엇이 있다는 것? 바로 죽음의 경향이 있고 그 죽음의 경향에 대한 방어 보호막 구실을 하는 게 쾌락 원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뚫는 것이 세 번째는 뭐예요? 트라우마다. 그러니까 외적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그것을 뚫어버리면서 죽음이 바로 인간의 심리 내부로 넘어오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봅시다. 진짜 그런가? 자, 봅시다. 자, 1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서부터 1918년까지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이미 프로이트라는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는 최초 정신분석의 창시자는 여기서 놀라운 신경증을 발견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그래서 전쟁신경증이라고 여기다가 명명을 붙입니다. 뭐냐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완전히 아무런 외적인 상처 같은 거, 다리가 불구가 되거나 뭐 어디가 그래서 상처를 입지 않은 채로 돌아온 사병들이, 전쟁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병들이 뭐냐면 그 전쟁 당시에 있었던 끔찍한 상황이 계속 밤마다 악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식은 땀을 쫙 흘리면서 이게 반복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전쟁은, 실제 전쟁은 끝났어도 이 사병들에게서는 심리적으로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전쟁 신경증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시체가, 그리고 막 잔인하게 피가 흘리면서 죽어간 것을 목격해요. 여러분들 내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목격만 하더라도 그것이 트라우마가 된다는 걸 아십시오. 이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꼭 총을 쏴서 사람을 죽여야만 트라우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해되고 죽은 시신과 그 시신을 흘리는 피와, 그리고 그 시신을 파먹는 구데기,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저기 지붕 위에 기병에서 보았지만 까마귀가 누나를 파먹는 그것을 보는 것만 해도 트라우마가 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오케이? 목격만 하더라도 트라우마가 된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프로이트는 전쟁 신경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을 겪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전쟁에 참전했던 사병들이 꿈속에서 계속해서 전쟁에서 자기가 실제 겪었던 그러한 끔찍한 장면들이 반복되면서 뭐냐면 악몽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식은땀을 흘리면서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면서 깨어나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그것이 전쟁은 일회적으로 한번 발발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악몽은 무엇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지붕 위에 기병을 할 때 뭐냐면 소원 성취의 꿈은 뭐예요? 수면 연장 기능이 있어서 수면을 연장하더라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런데 악몽은 뭐예요? 갑자기 엄청나게 깜짝 놀라면서 경악하면서 그리고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면서 잠에서 깨어나더라. 오히려 각성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나는 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불면증에 걸린 분들이 혹시 있을지, 아니면 부모님들은 불면증에 걸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불면이라는 건 뭐냐면 잠을 자지 못한다. 그런데 소원 성취의 꿈은 어떤 거예요? 수면 연장이 있다. 그럼 불면은 수면 연장의 반대네요. 따라서 불면증은 악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악몽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몽을 꾸기 싫어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악몽에 시달리기 싫어서 잠을 안 자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해 봅시다. 악몽은 무엇을 향한 경향이에요? 죽음을 향한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무엇이에요? 두 번째, 경악하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세 번째 무엇이에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전쟁은 일회적인데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돌아온 사병들의 심리 속에서 계속 반복되더라. 반복이에요.
야, 이게 세 번, 요 하나하나 포인트를 계속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프로이트가 전쟁신경증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면서 이 전쟁신경증이라는 용어를 조금 다른 용어로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외상성 신경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뭐냐면 이 전쟁과 같은 끔찍한 트라우마에 의해서 발생하는 신경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신경증은 이 트라우마를 전쟁에 국한시킨 거고 외상성 신경증은 트라우마를 광범위하게 넓힌 겁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트라우마의 외상성 신경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쾌락의 원칙은 인간의 심리의 보호막인데 이것을 뚫어서 심리를 침해시키면서 죽음을 심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바로 트라우마다. 트라우마가 이 보호막의 저항력을 뚫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의해서 이렇게 뚫려서 발생하는 그런 신경증이 외상성 신경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외상성 신경증에 대한 일종의 전 국민적 환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바로 그 유명한 대구 지하철 참사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구 지하철 참사를 이제 볼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이트가 외상성 신경증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계속 연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쟁에서 트라우마의 영역을 넓힙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의 영역을 넓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알게 됐어요. 첫 번째가 트라우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지금 얘기했던 사회 역사적인 대사건.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전쟁신경증이 여기에 속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대구 지하철 참사. 이것이 이런 사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이상하게 한국은 이런 사회 역사적인 사건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여기 지금 제 강의를 듣는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삼풍백화점이라는 게 그냥 백화점이 폭삭 내려앉았어요. 이게 97년도. 그다음에 성수대교가 붕괴를 해요. 갑자기 아침에 무학여고 학생들을 실은 버스가 성수대교를 갔다가 서울의 성수대교를 지나는데 그냥 상판이 그대로 내려앉아가지고 그 버스에 탄 무학여고 학생들이 많은 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일들. 그렇죠? 그 다음에 시랜드 화재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기도 전인데 이것은 어떤 유치원 애들이 불에 타 죽은 사건이에요. 뭐 말로 할 수 없어요. 최근에는 뭐냐면 천안함 사건도 있었죠.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도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광주 민주항쟁도 있죠. 그 다음에 용산 참사도 있습니다. 용산 참사는 뭐냐면 철거하지 말라 철거민들이 데모하다가 거기서 8명인가가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2007년에는요. 서울에 위치한 A초등학교에서 소방훈련을 하다가 학생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대로 건물 5층에서 떨어져 죽어요. 2명인가가. 그런데 그것을 본 아이들이 악몽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트라우마예요. 그리고 월남전쟁도 트라우마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빼놓은 게 있습니다. 뭐 너무너무 끔찍한 거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6.25 한국 동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일회적이고 지방과 국소적이에요. 광주 민주항쟁은 광주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는 대구, 이렇게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클 뿐이죠. 그 강도가, 충격의 강도가 클 뿐이지 사실은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트라우마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개인적인 트라우마의 대표적인 게 바로 성폭행입니다. 그것도 근친 간의 성폭행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건 개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보편적이 돼요. 보편적으로 더 확산, 당하기는 개인적으로 당하는 건데 모든 웬만한 개인들이, 특히 여자아이들이 당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역사적이지 아니고 오히려 개인적인데 개인적이면서 보편적인 트라우마예요. 이게 특히나 여자에게, 오케이? 어린 시절에 가령 5, 6살 초등학교 때까지의 그러한 여학생들에게 특히나 보편적이에요. 예? 요 성폭행이. 그러면 이것도 트라우마입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개인적인데 애도의 문제가 있어요. 애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자, 아까 대구 지하철 참사를 얘기했죠? 그건 무엇이에요? 대구 지하철 참사를 당한 사람들은 바로 사회 역사적인 사건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건에서 목격은 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서 죽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애도입니다. 애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 상실되었을 때, 죽었을 때 일어나는 심리적인 과정과 결과를 애도라고 해요. 그러면 그것도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애도 트라우마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애도 트라우마야말로 이 세 가지 트라우마 중에서 가장 보편적입니다. 이 애도 트라우마가 어떻게 트라우마가 보편적이냐 하면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방금 전에 내가 뭐라 그랬죠? 301, 302에서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해요.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분리되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엄마랑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트라우마가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은 트라우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짜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과 같은 사회 역사적인 외적인 사건에서부터 트라우마가 개인으로 들어왔어요. 개인으로 들어왔는데 성폭행이 있었어요. 그러나 더 심층적으로 인간 심리에 가장 깊숙이에 원초적으로 있는 트라우마는 어머니와 관련된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의 트라우마예요. 이게 가장 근원에,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강하게 있어요. 이 어떠한 트라우마보다도.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약간 힌트를 얻었을 거예요. 아, 선생님이 지금 트라우마를 열거하는 것이 방금 이 강의 첫 시작할 때 말했듯이 무엇이에요? 점점 이게 도미노네. 사회 외적인 현실의 트라우마부터 시작해서 개인으로 들어와서 성폭행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가장 깊은데, 가장 근원돼 있는 사랑의 상실의 트라우마. 오케이? 이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고, 이것이 결국은 도미노 현상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깨어나면서 증폭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게 될 PTSD라는 겁니다. 그럼 PTSD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은 프로이트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 무엇이에요? 외상성 신경증이라는 용어를 발견하고 그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1980년에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PTSD라는 용어를 정신의학회에서 만듭니다. PTSD라는 것이. 그래서 1980년에 DSM-4라고 하는 거기에서 일종의 정신질환을 다 묶은, 정리한 아주 매뉴얼이에요. 그 매뉴얼에 PTSD라고 명칭을 부여합니다. 그것의 약자는 포스트 트로매틱 스트레스 디스오더예요. 그래서 앞자를 따서 PTSD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프로이트가 100년 전에 발견한 외상성 신경증을 정신의학자, 정신과 의사들이 PTSD로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PTSD의 특징과 여기에 쫙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읽읍시다. 폭행, 강간, 전쟁, 홍수, 지진, 죽음의 소용소, 고문 등과 같이 드물긴 하지만 드물지 않아요. 이게 보편적입니다. 극히 부담스러운 사건에 의하여 야기되는 불안장애예요. 그런데 그것의 특징은 이거예요. 반복적으로 자꾸만 생각이 나요. 그리고 감정의 둔마, 이거 둔마라는 어려운 용어를 여기다가 제가 정신이나 감각이 흐려져요. 감각이 무뎌져요. 그 다음에 경악 반응이 일어나. 이거 다 외상성 신경증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PTSD에서 그것을 자꾸만 기억이 나요. 외상 사건이. 그걸 침습 현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A는 뭐냐면 트라우마의 노출을 전제하고 트라우마를 목격을 전제합니다. 여기에 목격을 전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목격하고서 거기에 노출된 사람은 침습 현상, 침습 증상, 외상적 사건이 자꾸만 기억이 나면서 반복해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억을 피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주 분노가 폭발하고 그 다음에 과각성, 각성 상태가 아주 지나치게 아주 돼요. 아까 얘기를 했죠. 무엇이에요? 잠에서 놀라서 깨어납니다. 이게 과각성이에요. 그 과각성은 어디로 연결돼요? 불면증. 그러니까 각성이 지나치다 보면은 뭐냐면 불면증이 되는 거예요. 놀람, 이런 것들을 정신분석 용어에서는 경악, 그냥 너무 불안과 공포를 동반한 경악, 그 다음에 수면 기능에 반대되는 각성 기능, 과각성, 그 다음에 반복, 사건은 일회적인데 계속해서 반복, 그리고 반복해서 악몽의 기억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무엇이에요? 죽음의 경향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체적인 쾌락의 원칙과 진짜 죽음 사이의 경계지대에 있는 그 지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트라우마의 역할입니다. 트라우마가 쾌락의 원칙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 보호막을. 그럼으로써 죽음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넘어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봐요. 이게 악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기에 쫙 설명을 한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라요. 자, 이제 됐어요. 이제 다시 넘어와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우리나라에서 PTSD에 일종의 관심을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결정적으로는 대구 지하철 3사 이전에도 있었고 큰 사건이 6.25도 있었고 광주 민주 엄청나게 많았는데 특히나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바로 이것을 이 PTSD 전통적인 용어로는 외상성 신경증에 대한 일종의 무엇이에요? 이게 뭐죠? 다들
그걸 이것에 대한 주목하게 된,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다. 그러면 이 대구 지하철 참사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대구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대구에서는 저기 상인동 대구 지하철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보다도 더 먼저 있었어요. 그때는 거기 상인 여중인가 중학교 학생이 버스가 40-50명이 탔는데 통째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게 1990년대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나지도 않을 거, 앞으로도 태어나려면 한 10년은 더 기다려야 되는 까마득한 옛날 얘기죠. 그런데 지하철 참사로서 세계 3대 지하철 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키백과를 찾아보면 금방 압니다. 첫 번째가 바로 대구 지하철 참사.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건. 오케이, 참사. 그 다음에 저기 아제르바이잔의 지하철 참사, 1995년도에 일어났던, 이것을 3대 대참사라고 하는데, 그 대참사 중에 2개가 불명예스럽게도 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좋은 영향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만은, PTSD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환기를 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약간의 저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무엇이냐면 대구 지하철 참사를 이제 보면서 어떻게 대구 지하철 참사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어떻게 쾌락의 원칙에 이것을 깨면서 이게 상처를 입히면서 죽음의 욕동이 우리 심리 내부로 들어와서 심리를 이렇게 황폐화시키는가. 그것을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하게 되는데, 그 2가지 측면은 뭐냐면,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 그래서 PTSD에 여기 다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기 그것에 실제로 말이죠. 여기 하나 더 잠깐만 한 다음에 합시다. 자, 뭐냐면 살아남은 자. 그러니까 PTSD에 걸린 사람, 걸린 사람, 그 다음에 2번째가 그 대구 지하철 참사로 말미암아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받은 일종의 애도의 상처, 애도의 트라우마. 이 2가지 트라우마. 그 다음에 3번째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죽은 자에 대한 장례와 이것을 배상의 문제, 이것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이 3차원에서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첫 번째 차원 PTSD 환자와 그다음에 유가족의 애도의 트라우마인데, 이것을 가장 잘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이걸 특집 스페셜로 보낸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많아. 대구 지하철 참사가 2003년도인데 2003년도 이후에 이렇게 10몇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스페셜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대구 지하철 참사는 엄청난 파급 효과와 PTSD에 대한 아주 각성과 환기를 가져왔다. 우리 다음 시간에 여기서 어떤 스페셜 하나를 보면서 실제로 한번 그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서 왜 이것이 악몽이 생기는가를, 일종의 기억의 작용은 어떻게 되는가를 하면서 우리는 악몽으로 들어가 봅시다. 감사합니다.